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동아시아사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동아시아 수업은 냉전과 동아시아라는 페이지 171쪽에서 교과서 172쪽까지 한 장을 할 건데요. 근데 여기에도 많은 내용이 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냉전과 동아시아인데 사실 냉전은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를 냉전이라 하지만 냉전이 동아시아에 적용되면 동아시아는 열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냉전이 콜드워, 그러니까 뭐 열전은 뭐 핫워 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전쟁을 하게 되는 건 동아시아는 이제 거기에 적용이 되는 건데요. 사실 동아시아의 열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울 게 국공내전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6.25 전쟁,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 그리고 나서 1970년대가 들어가면 닉슨 대통령이라는 미국의 대통령이 독트린을 발표를 해요. 어떠한 외교 정책을 하겠다라는 자기의 뭐 선언 같은 건데요. 독트린이라는 것이. 그래서 닉슨 독트린은 결국에는 평화 공존을 하겠다. 더 이상의 그 좌우 대립, 그러니까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간의 대립은 이제 그만하겠다라는 게 1970년대에 들어서야 이제 발표가 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적용되는 것이 베트남 전쟁이 끝이 나게 되고,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닉슨 대통령이 실제적으로 중국을 방문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도 역시 닉슨 독트린과 이 평화 공존, 데탕트라는 표현도 쓰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것을 가게 되면서 현대 세계와 이어지는 모습들이 보인다. 냉전이 결국에는 완화가 되고 없어진다라는 거. 자, 이 내용까지 가야 되는데, 사실 오늘 했던 내용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과 되게 중첩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냉전이란 것을 우리가 하나 일단은 알아줘야 되고, 냉전이란 것은 일단 주인공이 미국과 소련 이 두 개의 양극 체제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지만 여기 보이는 미국의 대통령과 그 다음에 스탈린이 역시 각 대표를 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자유주의를 대표를 한다면 여기는 이제 사회주의를 대표하는 국가로서 양극화되어 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여기를 따르는 파와 여기 따르는 파와 함께 양분되어 있는 이 체제가 결국에는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냉전 체제가 들어간다. 근데 웃긴 거는 한 번 더 얘기하지만 동아시아는 열전이다. 냉전 체제는 있지만은 결국엔 전쟁이 엄청나게 일어난다는 거. 거기에 전부 다 미국과 소련이 다 개입이 되어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실게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인물 가운데 지난 시간 배웠던 이 인물은 이제 스탈린인데요. 우리가 한 명 더 알아야 될 인물이 이제 이 인물인 것 같아요. 여기에 적혀 있죠. 트루먼 대통령이라고 해서 이 냉전 체제를 처음 시작했다라고 보는 그 트루먼 독트린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이 이제 본격적으로 공식화 시킨 겁니다. 우리 미국은 자유주의, 사회주의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자유주의 국가들에게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런 표명을 한 것을 우리는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독트린을 통해서 미국은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 스탈린이 결국에는 이 소련이라는 나라가 약소국에 지원하겠다는 이러한 체제에 반발하는 모습으로서 트루먼 대통령은 독트린을 발표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양극화되는 체제가 공고화 된다라는 거. 그래서 냉전 체제는 이 트루먼 독트린부터 시작됐다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요. 사실 이미 이전부터 보였죠. 미국이 소련을 견제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47년에 트루먼 대통령이 독트린을 발표하게 되는데, 여하튼간에 이때부터 본격화되어 있다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일단 냉전이란 것은 콜드워라는 냉전이란 것은 전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라든지 외교라든지 정보 등을 이용해서, 아까 혹시 보셨나요? 그냥 으르렁 되는데 뭘 갖고 있느냐? 이거 혹시 보시나요? 이거 그냥 미사일이 아니고요. 이거 핵미사일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각국에서 핵을 나는 얼마나 갖고 있어. 나도 얼마나 갖고 있어. 이거 잘하면 터뜨릴 거야. 물론 터뜨리면 어마어마한 인명피해와 그 다음에 환경 문제 다 있는 거 알고 있지만은 이걸 개발을 해서 둘 다 으르렁 대고 있는 거. 결국에는 핵 무기를 개발만 했지 이걸 실제로 인간에게 적용시킨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냉전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쟁을 하지 않는 거라고. 그래서 이 핵을 가지고 이걸 서로 으르렁만 대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발사를 했다든지 이걸 인명 피해가 있었다든지 라고 보는 건 어렵지만은, 이걸 빌미로 해서 결국엔
전쟁을 하지 않는 국제적인 대립을 우리는 냉전이라 한다고 하는 것을 알아둘게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극명하게 대립되는 시대가 이 40년대 후반부터 보인다. 세계 2차 대전이 45년에 끝났고 47년에 트루먼 대통령이 독트린을 발표하고 그때부터 실제적으로 모든 국가가 양분화돼서 너는 소련이 지원받는다라? 그러면 이제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거고 나는 미국의 지원받는다라? 그러면 자유주의가 되는 이러한 형태가 보이는 게 냉전체제의 모습이다. 일단 하나 알아두겠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자 보실게요. 세계 2차 대전이 끝나자 미국과 소련이 대립되기 시작하였다. 미국과 소련이 자본주의, 그냥 자유민주주의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사회주의, 각 진영의 중심이 되어 체제와 이념을 둘러싸고 전후 국제질서를 냉전체제라고 한다. 근데 냉전체제에서 특히 특징적인 게 이 두 개의 나라가 핵을 엄청나게 개발하려고 이런 것을 서로에게 보여주는 거죠. 일부러 과시를 합니다. 우리가 더 힘이 세다. 우리가 더 힘이 세다. 그래서 나를 따라야 한다. 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소련은 원자 폭탄보다 파괴력이 더 강한 수소폭탄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했고 실제로 더 많은 핵무기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것. 자, 계속 보겠습니다. 유럽에서 본격화된 냉전은 동아시아 정세에도 영향을 주었다. 미국과 소련은 한국과 중국에서 자기 진영에 유리한 정부가 수립되도록 자본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을 지원하였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이미 언급을 했죠. 자, 이거를 그대로 동아시아에 적용을 해볼게요. 자, 동아시아 하면은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이 4개의 나라가 여기에 들어갈 텐데 자, 제가 이거를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교과서에 서술되어 있지만은 첫 번째 소련과 관련된 사회주의 계열로 가게 된 나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이게 하나 있을 거고요. 중국은 당이 2개가 있었죠. 하나는 중국 국민당, 하나는 공산당인데 사회주의 계열, 스탈린과 소련, 그쵸? 이 소련을 따라가는 쪽은 중국 공산당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북한이 있습니다. 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하는 그 북한이 하나 있겠죠. 그 다음에 하나 알아야 될 게 여기 북 하나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여기다 북으로 쓰고 여기에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곧 배울 바로 베트남입니다. 아 그래서 같이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대립되는 이 냉전체제에서 동아시아는 웃긴 것은 전부 다 뭔가 나뉘어져 있어요. 한 나라 빼고. 그 나라가 바로 일본이에요. 일본은 봤죠? 일본은 미 군정이 이미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여기에. 그래서요, 일본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은 확실하게 미국이 들어가 있었어요. 아까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미 군정이 들어가면서 메가더가 여기 서 있죠. 그래서 미 군정은 이미 일본을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은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와 대립이 안 돼 있고 이미 미국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본은 확실하게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따르는 체제에 이미 들어간 상태고요. 나머지에 있는 나라는 전부 다 분단되어 있었어요. 분단되었기보다는 나뉘어져 있었죠. 한번 볼게요. 여기는 미국을 따를 거고요. 그죠? 미국을 따를 거고 당연히 자유주의, 자본주의를 따르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중국은 바로 국민당이 있겠죠. 중국 공산당이 아닌 중국 국민당이 들어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당연히 대한민국인 남한이 있을 거고요. 하나 더 얘기하지만 베트남도요. 남쪽은 바로 미국파였어요. 그래서 남베트남 그 다음에 남한은 미국 계열 우리 사회주의가 아닌 자유주의 우리 자유주의 계열을 있을 거고요. 북한 쪽으로 가면 이제 사회공산주의를 따르는 이 북쪽에 베트남과 그다음에 북쪽에 북한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같이 알아둘게요. 그래서 여하튼 간에 동아시아 체제에서도 냉전을 들어가게 되면 일본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미국과 소련의 파들로 나뉘어 있었다. 우리도 냉전 체제에 확실하게 적용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그 내용이 여기에 가볍게 설명되어 있는데 아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미국과 소련은 한국과 중국에서 자기 진영에 유리한 정부가 수립되도록 각각 자본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을 지원하였다. 그 내용은 여기에 있다.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북한, 그 다음에 베트남은 남쪽이 미국 계열, 그 다음에 북쪽이 사회주의 계열,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다.
라는 것을 하나 더 이렇게 문단으로 이어볼게요. 자, 그래서요. 이건 계속 이제 풀이해서 설명할 건데요. 미국은 중국 국민당을 지원하고 일본이 전쟁을 다시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소련을 봉쇄하여 공산주의 확산을 막고자 했다. 이거 설명했죠. 일본은 소련이 이미 들어오지 못했어요. 왜냐면 그 원자폭탄 2방을 떨어뜨리는 나라가 미국이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미군이 일본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여하튼 간에 미국에 의해서 지금 현재 지배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미 군정. 그런데 이게 이미 나온 얘기인데 이게 조금 이제 반전이 생겨.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마 배웠을 거예요. 일본이 미 군정의 지배에 따라서 어떠한 모습들이 보이는가 여러 가지 개혁들이 보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표가 바로 천황을 끌어내렸죠. 천황은 원래 반인간이자 반신적인 존재였는데 그거를 내렸죠. 어떤 헌법을 통해서 46년에 그러니까 미군이 바로 들어가자마자 한 게 이 천황 보고 너는 인간이다라는 것을 선언을 했거든. 그래서 46년에 신헌법인 평화헌법이 발효되면서 우리는 배웠어요. 평화를 한다. 아, 이건 결국엔 뭐다? 천황은 상징적인 존재이고 전쟁을 하지 않는다. 전쟁을 포기한다는 것은 뭐냐? 바로 군대를 가지지 않는다. 이런 것을 평화헌법이라고 하는데 46년에 했죠. 근데 이게 변수가 생겨요. 그 변수가 뭐냐면 사실 미국은 일본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이게 변수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 냉전. 일단 나뉘어져 있었다. 미국이 싸워야 할 대상이 있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소련이야. 일본이 아니죠. 일본은 이제 미국이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일본이 아닌 새로운 계열인 사회주의 계열. 이걸 우리는 이제 소련이라 하면 되겠죠, 그냥. 이 소련. 소련을 막아야 되는데 이 소련이 생각보다 빨리 들어와요. 그게 뭐냐? 바로 49년에 종결되는데 이거 우리 배울 거예요. 바로 중국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국공내전이에요. 아, 국민당과 공산당이 합작이 아니고 뒤에 이제 새로운 단어 내전을 하는구나. 둘이 싸우는 거예요. 둘이 싸워서 누가 이기냐 49년에 확실히 선언을 해요. 공산당이 이겨요. 그럼 국민당은 뭐냐? 미국이 지원했던 그 자유주의 계열 국민당은 도망을 칩니다. 그게 바로 현재 섬나라인 바로 타이완이죠. 이게 대만이에요. 그래서요 49년에 중국 본토에서 이긴 나라는 공산당인 이 사회주의 계열인 공산당이 이겨요. 그리고 이 49년에 우리가 그 나라를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하고요. 그 중화인민공화국을 줄여서 우리는 중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변수는 바로 공산당, 사회주의 계열, 소련 계열이라 할 수 있는 그 사회주의가 중국 전체를 먹어버린 거죠. 그리고 미국이 밀었던 국민당은 패배합니다. 이거 이제 배울 건데 곧바로 패배해서 도망을 치고 그 나라가 바로 타이완이라 한다. 타이완은 현재 정식 명칭은 중화민국입니다. 이거 우리 배웠죠. 네, 신의 혁명 일으킨 순원이 세운 첫 번째 나라가 바로 중화민국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공산당의 결 중화인민공화국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중국이 공산화가 되니까 위협적인 거예요. 이 큰 나라가, 이 아시아,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니까 미국이 이제 화가 났다고 보다는 약간 좀 놀란 거죠. 그래서 이러다가 동아시아 전체가 일본 빼고는 전부 다 사회주의가 되겠다. 그러면 냉전체제에서 우리가 지는 게 아니냐. 이런 약간 걱정한 나머지 미국이 일본을 풀어줍니다. 일본한테 너를 우리가 반공기지화, 반공이란 말은 반공산주의화. 그러니까 너희를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앞에 나오는 전초기지로 만들겠다. 그래서 너희만큼은 우리가 공산화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막겠다. 라는 것을 일본하고 합의를 봐요. 이런 모습들이. 그래서 이때 미국은 대일 정책을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일 정책을 변경해야 되는데 그게 대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과 그 다음에 미일 안정보장 조약 이런 것들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심지어 이 경찰 예비대라고 해서 이 자위대, 현재 일본은 군대가 없고 자위대라는 자기들을 지킬 수 있는 막 경찰 부대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있는데요. 정식 군대는 아니지만 이 자위대의 전신 이름이 경찰 예비대를 있어요. 이 경찰 예비대와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과 이런 것들 다 해주게 됩니다. 이거 바로 설명해 줄 텐데, 여하튼 간에 미국의 일본을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모습들, 미국이 처음에 말했던 이 모습들이 아니고 조금 바꾼다라는 거죠. 그게 가장 큰 것이 첫 번째 냉전체제, 두 번째 국공내전이고요. 세 번째 결정적으로 바뀐 것이 바로 1950년에 발발한 바로 우리나라의 6.25 전쟁이요. 그래서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동아시아가 계속 전쟁인 걸 알 수 있어요. 냉전이 47년인데 46년에 이미 국공내전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50년부터 53년까지 우리나라에 바로 남북한이 싸운 6.25 전쟁이 발발하고요. 그 다음에 70년대가 되면, 60년대가 되면 또 베트남에서 싸워요. 베트남에서 미국이 지원하는 남베트남과 사회주의와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계열 소련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지원하는 북한, 북베트남이 또 싸우게 됩니다. 이게 바로 베트남 전쟁인데, 여하튼 간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미국이 일본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건 첫 번째 냉전체제가 형성되고, 두 번째로는 국공내전이 발발을 하게 되고, 자, 세 번째로는 바로 우리나라에서 또 이 남한이 결국에는 자유주의 계열 미국과 유엔 연합군이 지원하는 남한과 그다음에 사회주의, 특히 중국과 소련이 지원하는 사회주의 계열 북한이 또 전쟁을 하게 된다.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일본에게 군사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나 첫 번째 만든 게 첫 번째 나와 있죠. 경찰 예비대가 만들어지고요. 경찰 예비대는 아마 1950년에 바로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창설을 할 거예요. 여차하면 일본에서 지키려고 군대를 만들고요. 경찰 예비대. 자, 두 번째로는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인데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은 이건 일본을 풀어준 거예요. 어떻게 풀어주냐?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을 압박했잖아, 미국이요. 그걸 풀어준 겁니다. 너희 이제 괜찮아. 전쟁은 끝났어. 새로운 전쟁이 너무 많으니까 너희는 이제 우리 미국 편에 들어서 미국이랑 같이 싸우자. 약간 이런 식으로 변화한 게 샌프란시스코, 미국이죠. 여기에 강화 조약입니다. 강화 조약은 전쟁이 끝난 뒤에 맞는 조약을 강화 조약이라고 해요. 이 전쟁은 바로 우리가 배웠던 2차 세계대전의 태평양 전쟁이요.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을 끝내준 거예요. 너희 이제 끝났어, 이걸로. 그래서 그게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 끝이 난다. 그건 아까 얘기했던 이 세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 특히 6.25 전쟁. 한국 전쟁은 일본을 많이 살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본은 이것 때문에 풀어나게 되고 전쟁의 책임을 이제 풀어나진 거죠. 그 다음에 심지어 이 전쟁에 대한 무기 만들고 그 다음에 돈 버는 것도 일본이 많이 벌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게 일본은 점점 살아나게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는데 간단하게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얘기를 하자면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전쟁을 끝낸 겁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의 모습은 2차 세계대전의 책임은 끝났다라는 것을 하나 알아두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일본의 주권은 미 군정이 아니고 일본의 주권은 일본 스스로 갖는다라는 것을 해준 거죠. 일본을 살려준 거예요, 완전히. 두 번째는 또 뭐라냐? 주권을 회복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연타로. 국제사회에 일본이 들어갈 수 있게 문을 열어준 것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입니다. 두 번째로는 국제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준 것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다. 세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바로 미일 안전보장 조약이라고 해서 미일 안보 조약이죠. 이걸 체결하게 해줘요. 이건 무슨 말이냐? 일본 안에 미 군대가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는 겁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미국과 일본의 군사동맹이에요. 그래서 일본을 확실하게 미국 편으로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이거 1950년대에 이러한 일들이 되게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죄송합니다. 냉전체제에서 이 일본을 어떻게 살려주겠냐라는 미국의 의도가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에는 여기서 포인트는 냉전체제는 어떻게 수립이 되었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에 적용되면 어떻게 각국에서 이런 것들을 지원을 받는가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일본의 변화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일본을 어떻게 살려주는가 풀어주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정리를 한 뒤에 40년대부터 해서 우리가 50년대 모습들, 특히 한국 전쟁이 있는 동안에 일본의 변화들은 정말 많죠. 경찰 예비대가 만들어지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만들어지고 미일 안보조약도 체결되고 심지어 미 군대는 일본에 특히 오키나와 등에 투주를 하게 되고 이걸 우리는 그냥 주일 미군이라고 하거든요. 지금도 미군이 있어요. 오키나와 가면은 미국 군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죠. 그걸 주한미군이라고 하죠. 주한미군도 사실은 알아야 될 게 우리나라 1953년에 정전하면서 우리도 한미 안보 조약을 맺어요. 한미 안보 조약을 맺으면서 미 군대가 한국에 주둔하게 돼요. 그래서 그 군대를 우린 주한미군이라고 하죠. 여기 천안 바로 위에는 평택에 미군 기지가 있듯이 일본도 그 전에 이미 미국과 일본의 군사동맹이 맺어지면서 결국에는 주일미군이 있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둘게요. 그래서 대체 반공체제가 뭐길래 냉전체제가 뭐길래 동아시아는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되는가.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일본을 배웠던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보실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죠. 두 번째로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의 국공내전. 이건 이미 여러분들이 배웠으면은 예상된 바죠. 우리가 1차 국공합작, 2차 국공합작 하면서 얼마나 공산당과 국민당이 많이 그 과정 속에서 싸웠는지는 이미 많이 배웠죠. 그래서 국민당과 공산당은 결국에는 전쟁이 끝난 뒤에는 다시 지들끼리 싸울 거라는 것은 이미 뻔한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5년에 일본이 패망했으니까 끝난 거 아시죠? 46년에 곧바로 국민당하고 공산당하고 싸웁니다. 이거는 뭐 중국 전체가 결국에는 통일된 정부 하나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 결국에는 싸웠어야 했다. 이미 알겠지만 국민당의 당연히 당수는 장제스였을 거고, 그 다음에 공산당의 당수는 여기 나와 있죠. 이 인물 마오쩌둥이 있었겠죠. 여기 나오는 거 아시다시피 마오쩌둥이 결국엔 승자다. 그 다음에 공산당이 승리한다. 장제스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디로 간다? 타이완으로 간다. 예, 도망을 치게 됩니다. 패망은 아니지만 여하튼간 패전해서 본토에서 떠나서 섬으로 간다. 그 나라가 우리가 부르고 있는 대만이고요. 그 대만은 현재 정식 명칭은 아까 얘기했지만 중화민국이고, 결국엔 그 전쟁에서 내전에서 이긴 공산당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한다. 49년에. 그래서 우리는 이 46년에서 49년까지의 과정을 볼 건데, 이미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교과서 내용들을 보면서 혹시나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보도록 할게요. 46년, 49년을 우리는 국공내전이라 하는데 볼게요. 자,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국민당과 공산당은 협력을 했죠. 이걸 우리는 제2차 국공합작이라고 했죠. 2차 대전은 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패망하면서 끝났죠. 자, 그러면서 이미 했습니다. 자, 이 얘기를 했고, 국민당과 공산당은 결국엔 지도부가 만들어져가지고 내전이 일어날 거를 알아서 미국이 중재를 해줘요. 그래서 국민당과 공산당의 대표를 불러서 평화 교섭을 하는데요. 이걸 어디서 하냐면 중국의 중경, 충칭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칭 평화협상이 일어나는데 결국에는 안 돼요. 실패해요. 그 다음에 46년부터는 안 되겠다. 결국에는 누군가를 몰아내야 한다라는 점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국국내전. 이때 사실 처음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누가 유리했느냐? 항상 우리 배웠잖아요. 국민당하고 공산당의 세력 가운데 가장 힘이 센 세력은 공산당이 아니에요. 국민당이 제일 썼죠. 1차 국공합작할 때도 국민당이 세다가 합쳐진 거고요. 2차 국공합작도 계속 국민당이 공산당 몰아내고 있을 때 갑자기 일어나는 거고, 2차 국공합작으로. 결국에는 이 국공내전도 전쟁이 일어날 때 누가 지원을 해줬냐면 미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살린다라는 점에서 국민당을 지원했어요. 장제스는 자본주의를 따르는 계열이었고, 이 공산당은 뻔하게 보였듯이 사회주의, 소비에트 연방의 지원 받았기보다는 사회주의 공산당 계열이었으니까 당연히 국민당은 미국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승리를 처음 했습니다. 그런데 내전이 길어지면서 국민당의 그 부정부패가 엄청나게 심하게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중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민심을 잃어요. 이 민심을 잃을 때 이때 공산당이 큰 걸 하는 가지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친일파를 몰아내고, 두 번째로는 바로
토지 개혁을 하게 돼요. 그 토지 개혁은 엄청나게 많은 이 백성들, 당시의 국민들, 중국 국민들이 엄청나게 좋아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뭐냐면 이 사회주의 계열에 따라서 토지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직접 가져야 된다라는 토지 개혁의 원칙에 따라서 이게 시행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주들이 몰아내고 잘 못 살았던 농민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토지를 부여받는다라는 점에서 엄청나게 농민들의 지지를 받아요. 이때부터 민심이 공산당으로 흘러들어가는 따라서 민심이 공산당으로 돌아서게 되면서 백성들이, 국민들이 당시에 그 전쟁을 할 때 국민당을 이제 조금씩 몰아내는 모습들이 보이게 되고, 여기에 힘을 받아서 공산당은 결국에는 베이징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이 베이징을 한 것은 당시에 국민당의 수도였으니까, 중국의 수도였으니까 이게 상징적인 사건이죠. 결국에는 공산당은 베이징을 장악하고 뒤이어서 국민당 정부의 수도인 난징을 점령하면서 결국엔 대부분의 지역을 장악을 하게 됐고요. 마침내 공산당은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을 선포하게 됐고, 내전에서 패한 국민당은 타이완으로 이동하면서 이 섬에서 더부살이를 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국공내전의 모습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현재 중국에서는 새로운 사회주의 국가가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둘게요. 그래서 여기는 토지개혁에 대한 모습이 보이고요. 이 토지개혁은 당시에 국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었고 많은 지지를 얻으면서 오히려 국민당이 지배하고 있던 지역의 국민들도 결국에는 돌아서면서 공산당에 많은 정보를 알려주고 많이 지원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게 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둘게요. 국공내전의 그래프인데요. 보면 아시겠지만 점점 숫자가, 공산당의 세력이 더 커지고 국민당이 점점 하락하는 것이 보입니다. 결국에는 이 차이가 현재 중국을 만들지 않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172페이지까지 내용을 오늘 정리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시간은 마찬가지 전쟁인데요. 전쟁의 포인트는 이제 50년부터 시작되게 되는 우리나라 전쟁 얘기. 한국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전쟁에 대한 얘기는 깊게 하지 않아도 다 여러분들이 이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하나 체크해 두고요. 넘어가시면 여기 베트남 전쟁이 있죠. 베트남 전쟁도 역시 한국전쟁 이후에 마지막으로 미국과 소련, 중국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대리전을 하게 되는, 미국은 직접 싸웠으니까 뭐 상관없지만은 이 중국과 소련은 북베트남을 지원하면서 대리전을 싸웠거든요. 결국엔 이 마지막 냉전의 열전이라 할 수 있는 여기가 65년인가요? 65년부터 73년까지의 이 전쟁에 대한 얘기, 베트남 전쟁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174페이지까지 정리를 하시면 거의 어려운 부분은 다 하지 않았나. 나머지는 이제 우리나라와 동아시아에서 전쟁을 한 뒤에 어떻게 그 다시 친해지는가, 여기에 대한 예언을 할 거니까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전쟁에 대한 얘기 한 번 더 얘기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